지금부터 국민의당 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께서 대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추경심사에서 민생 현장의 민생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어렵게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추경예산은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추경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력 운영 계획도 또 재원 조달 방안도 없는 공무원 증원 및 훈련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비롯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 1조 6,500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국민당이 국민께 약속을 드렸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자세로 노력했고 그 결과 작지만 소중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뭄 피해 지역 예산은 715억 원을 증액시켜서 1,006억 원을 확보했고 세월호 유류 피해자 지원 예산은 16억 원을 증액해서 30억 원을 확보했으며 당초에 편성되지도 않았던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및 복구 지원 2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532억 원 등 이 시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나름 평가를 합니다. 정치는 삶의 현장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국민의 아픔에 말이 아니라 결과로 화답하는 것,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당은 앞으로 더 국민 삶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 정당이 되기를 약속합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면서 민생을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되는지 우선 먼저 묻습니다. 백대 과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재정 확보를 할 수 없는 100대 과제는 무의미한 장밋빛 빌공짜 공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전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100대 과제를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한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약의 내용이 아름답고 또 필요하다 할지라도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 혈세로 일자를 만드는 공무원 증원은 나라를 거덜내는 정책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원칙 하에 정책의 중심을 정부가 고용주가 돼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자세로 정부는 지원과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 혈세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등 강력한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첨언을 합니다.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기업에 투자를 해라, 고용을 증대시켜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려서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증세 문제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 추진의 세부 재정 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전직 의원 8사람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전직 정치인들은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스펙 쌓기라는 가벼운 자세로 청와대에 근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청와대를 근무한 이상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자세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정훈 농업비서관의 경우는 지난 며칠 날이었더라? 신정훈 농업비서관의 경우는 지난주 15일 수재가 날 정도로 홍수가 피해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옛날 지역구를 방문해 가지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헌법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정훈 비서관뿐만이 아니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비서관 또는 앞으로 정치 지망을 하려는 뜻을 갖고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21대 당선을 목적으로 청와대를 하나의 자기 과시용 직책으로 삼고서 청와대의 임무와 수행에 대해서는 본분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전선거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비서관들, 행정관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 전액 삭감을 통해 향후 5년간 세금으로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그래서 미래 세대에 총 531조 원의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지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 첫 단추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증원은 필수 불가결한 한도에서만 허용했고 공공부문 효율적 운영 계획과 공무원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해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민의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들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황종 외교위 간사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만 국민의당표 추경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당제의 의미와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과거 양당제에서 여야는 국민적 요구를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한치의 양보 없는 치킨 게임식 대립으로 일관했습니다. 양보와 타협은 곧 패배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하에서 전국 경색의 고비 때마다 국민의당이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정치 영역에도 경쟁이 필요하고 치열한 정당 간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정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을 돌이켜보면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조속한 추경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부조직법에서도 국민의당은 당의 정체성과 철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했습니다. 기존의 양당제적 시각에서 관성적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정치 모델의 시대가 대두한 것이며 그 새로운 정치 모델을 작동시킨 원동력은 국민적 요구와 기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당제 효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도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후에 178조 원의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로 다음 날 증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당 대표가 갑자기 증세 카드를 꺼냈고 청와대가 덥석받아 당정 협의에 나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일주일 전 명목 세울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던 경제수장의 발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증세는 국민의 호주머니와 지갑에 직접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앞선 논란을 가리려고 더 큰 논란을 만드는 임기응변식 정책 드라이브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사드, 한미 FTA 등 문재인 정부는 사흘이 멀다 하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앞뒤의 절차도 야당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일각에서는 문재인식 소통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실패의 길, 국민 고통의 길로 치닫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소득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합니다. 증세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뭐 일어나서 인사하는 겁니까? 네, 전당대 준비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같이 방문을 논의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찬열 비대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전준희 위원장이 한 말씀 안 하시고요? 비대위원장이 먼저 하세요. 네, 이찬열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일부 공개된 한국 정부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실시한 한미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비롯한 국내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중 76%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불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 보급하는 것이지만 투자와 개발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징검다리 연료인 LPG 연료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 생성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차가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온실가스 등
연료별 대기오염 물질 평균 배출량은 LPG 배출 등급은 LPG 1.86, 휘발유 2.51, 경유 2.77 순으로 대기 환경 측면에서 LPG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LPG 사용 규제의 종언을 선언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맑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미래를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과거 대통령과 다르지 않은 만기칠남의 대통령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제 하에서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내각과 국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결론을 던져놓고 따라오라는 식이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주요 국정 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임 국무위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당시 증세 논의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증세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부총리는 배제되어 있고 청와대 인사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또 다른 예로 원전정책은 아예 신임 산업부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배심원제를 포함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3개월 만에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무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부 운영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대해서 했던 비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국무위원들 구성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차례에 걸쳐 페미니스트 대통령임을 자임하며 남녀동수 내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초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OECD 평균 29.3% 수준인 30% 선으로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주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무사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의 여성 장관과 장관급이 6명이 되면서 장관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민주주의 구성에 관한 문제로 어느 한 계층이나 특정의 성이 과다대표 내지 과소대표가 되면 실질적인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수내각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탁 행정관은 지금까지 경질하지 않고 있으니 30% 여성 할당은 여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탁 행정관이 적당한 때에 그만두겠다며 꼼수를 부리면서 현재까지 대통령의 의전 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혐오적 시각을 용인하는 것으로 결국 탁 행정관의 여성 주권자에 대한 모독에 방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여성 장관 30% 임명 의지는 있으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한 인물인 탁 행정관은 왜 경질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탁 행정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성평등 실현의 첫걸음이며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30% 여성 할당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남성과 여성의 수적 균형을 통해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무를 실현할 민감성과 대화 능력을 갖춘 협력할 줄 아는 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의지는 내각 초기뿐 아니라 임기 말까지 유지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사회 속에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시민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적 가치를 바로 세울 여성 정치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성평등의 내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호준입니다. 오늘 원내대표님이나 비대위원장님 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더민주의 추 대표가 지난 20일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 기업의 증세를 제안하였습니다. 어렵사리 통과된 추경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는 다시 증세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현안을 잠식시킬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핀셋 증세이든 표적 증세이든 간에 증세가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서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들의 경기 체감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400조 가계 빚더미 위에서 금융기업들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대출 금리 상승에 예대 마진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금리 상승은 가계 대출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가계 대출 금리는 3.47%로 기업 대출 금리 3.45%보다 높아진 것은 7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최저임금 상향도 중요하고 법인세, 소득세 인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쾌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하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핀셋 증세라는 네이밍, 즉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소방관, 경찰관 등 안전 담당 공무원 17만 4천 명 추가 채용 비용을 임기 5년간 8조 2천억 원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한 명당 5년간 지출 소요가 기재부 추계로는 1억 5,450만 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4,713만 원의 약 3배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공약 이행 재원을 실제보다 엄청나게 축소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의 실질 소득과 체감 경기 지수를 높이기 위한 국가 대개혁의 모델부터 제안하고 사안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이윤석 대협력위원장 공개 발언 안 되고 뭐하러 안 돼서 그만해요? 네, 일단 비공개일 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